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일본 국회 본회의장 다카이치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 순간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히 12일 전인 10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전 세계에서 단 6개국만 보유한 핵잠수함. 한국이 7번째 보유국이 된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지난 30년간 수차례 요청했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다카이치 총리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도 개입할 수 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행 항공편 대량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불과 2주 만에 재개됐던 수산물 교역이 다시 막혔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국무부 성명 단 한 줄. 모든 당사국은 절제가 필요하다. 대만조차 일본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15년간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온 연구원입니다. 그날 워싱턴의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 한국까지 건드리는 거야? 타이밍이 최악인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중국 관광객은 일본을 떠났고 경제 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잠수함 승인, 반도체 점유율 85%, 조선업 세계 1위, 방산 수출 급증. 일본이 독도를 외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에서 15년째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원 데이비드 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2025년 가을, 불과 몇 주 사이에 동아시아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0월 29일 저녁 휴대전화에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말이지요. 전 세계에서 단 6개국만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7번째로 손에 넣게 된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만이 가지고 있던 최첨단 전략 무기였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본 거였지요. 그중 일본 담당 선임 연구원이었던 존이 황급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동아시아 동맹 재배치 전략. 내용을 훑어보던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아시아 전방 방어의 핵심 축으로 재분류했더군요. 반면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로 격이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미일 동맹의 위상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제정이 된 셈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2년간 수집했던 데이터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85%를 넘어섰다는 보고서, 세계 조선업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다는 통계, 폴란드와 호주 등의 방산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했다는 소식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조선 역량, 그리고 이제는 핵잠수함까지.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연구소 내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건이었지요. 30년 경력의 해군 전략 전문가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왜 핵잠수함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국이 왜 이를 승인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장기간 자망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수일밖에 버틸 수 없지만 핵잠수함은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중국 해군의 급격한 팽창이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지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는 거였지요. 이건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자료실에 남아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 정도로 평가받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5년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었는데 그 규모와 기술 수준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요.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는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간다고 말이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제조업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반응이었지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을 연일 보도했지만 그 논조는 복잡했습니다. 부러움, 질투,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던 거지요. 저는 그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곧 무언가 돌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좌절감이 일본 정치권을 어떻게 움직일지 15년간의 경험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일 뒤 도쿄에서 긴급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중대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사무실 컴퓨터로 일본 국회 생중계 영상을 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침착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문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야당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중국 담당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이 어떨지 물었더니 그는 한숨부터 쉬더군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0시간 만에 중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지요.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겉으로는 권고였지만 중국에서 이런 정부 지침은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었지요. 중국에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정부 권고를 무시하면 개인 신용 점수가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일본행 항공편 예약이 폭풍처럼 취소되기 시작했더군요. 제가 확인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틀 만에 50만 건이 넘는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관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이건 재앙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실 중국은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 어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요. 2년 넘게 이어진 금지 조치가 겨우 한 달 전에 풀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 어촌을 취재했던 기자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홋카이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이야기였는데 3대째 어업을 해오던 가족들이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폐업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80년 된 수산센터가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겨우 재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문이 닫힌 겁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배를 띄웠던 어민들에게는 두 번째 절망이었지요. 중국의 보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해경선 4척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그 해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들이 출동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교전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위성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은 유유히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를 가로지르며 항행했습니다. 확성기로는 여기가 중국 해역이라는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나서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일본을 지지한다는 말도 없었고 중국을 경고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이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존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고 했지요.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 사전 조율도 없이 대만 문제를 꺼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자기 멋대로 중국을 자극한 셈이니 달갑지 않았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만의 반응도 의외였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지키겠다고 나선 건데 정작 대만 정부는 일본에게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발언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뜻이었지요. 지켜주겠다던 일본이 대만한테까지 외면당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을 자극했지만 아무런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보복을 당하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군사적으로는 무력함만 드러냈지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다카이치 총리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치인이 흔히 쓰는 수법이었지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11월 10일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국회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생중계 화면을 켜놓고 지켜봤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2월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일본 정부가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왔던 행사였지요.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지요. 사실 일본 총리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총리들이 다 해왔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 보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국까지 자극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자충수였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지요. 일본 주요 언론들도 즉각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인터넷에는 환호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게 밀리고 있으니 한국한테라도 강하게 나가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불과 열흘 전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을 내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어떨지 물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일본은 처음에 이를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한국이 겁먹었다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극우 성향 방송에서는 한국이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거라며 조롱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국제 정세를 분석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하는 침묵과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하는 침묵이지요. 한국의 침묵은 후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핵잠수함 승인 이후 발표된 각종 보고서들을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말싸움에 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였지요. 마치 어른이 아이의 투정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였지요. 저도 그 보고서를 받아 읽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동아시아 전방 방어의 핵심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로 재분류되어 있었지요.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미일 동맹의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료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건지 물었더니 그는 간단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실행할 능력이 있고 일본은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랬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명성에 비해 실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였지요. 특히 반도체 분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모두 첨단 반도체에 의존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85%를 넘는다는 사실도 강조되었습니다. 며칠 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유럽연합경제안보위원회가 새로운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우선순위가 한국, 베트남, 일본 순이었습니다. 일본이 3순위로 밀려난 겁니다. 저는 브뤼셀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해 자세한 내막을 물었습니다. 그는 유럽 각국 정부가 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을 주요 파트너로 봤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더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였지요. 실제로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산 방산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영국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향후 10년간 동아시아 기술 혁신을 주도할 국가로 한국을 1위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조선, 방위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요.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라는 점, 첨단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술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방으로의 기술 협력 확대 과정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이 모든 보고서와 성명을 종합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문서와 보고서로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안정의 새로운 축이었는데 결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내용이었지요. 논문은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 기술 혁신 능력, 국제 협력 의지, 지정학적 위치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정치적 불안정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었지요. 이 논문이 발표되자 일본 언론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버드는 미국 최고의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셈이니 일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었지요. 일본 방송 토론 프로그램들이 연일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일본의 한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무역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체들 상당수가 한국산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배터리 부품, 디스플레이 소재 등 핵심 품목들이 한국에서 들어온다는 거였지요. 정치적 갈등이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난하지만 정작 일본 경제는 한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요. 이 모순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힘이 무엇인지 국제사회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침묵이 열흘째 이어지던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영국의 한 역사학 저널에 논문 한 편이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었지요. 저는 동료의 추천으로 그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1877년 일본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태정관은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지요. 그 태정관이 내린 지령 하나가 논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령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니 지적 편찬 작업에서 제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정부 스스로가 150년 전에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한 문서였던 겁니다. 사실 이 문서의 존재는 1987년에 일본의 한 역사학자가 처음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는 이를 외면했지요. 발견한 학자는 협박을 받았고 학계에서 고립되었으며 극우 세력으로부터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이 문서를 재분석했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겁니다. 일본 국내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제3국 학자들의 객관적 검증이었기에 무게가 달랐습니다. 논문은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원문을 제시하고 당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고 이후 일본이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1905년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이 독도를 슬쩍 편입시킨 과정을 자세히 밝혔지요. 논문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로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 스스로가 19세기에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자 국제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방송이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미국 신문들이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지요. 국제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일본이 110년 넘게 자국민에게 거짓을 가르쳐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조작했다고 말이지요. 일본 내부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에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저는 도쿄에 있는 대학 교수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 학계의 분위기가 어떤지 물었더니 그는 한숨부터 쉬더군요. 사실 일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씁쓸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학자들은 항상 압력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연구비가 끊기고 강의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신변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거지요. 이번에 외국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해준 덕분에 비로소 일본 내에서도 공론화가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폭로를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극우 성향 학자들이 문서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침묵하거나 회피했지요. 하지만 원본 문서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국립공문서관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민들 중 일부가 공문서관을 찾아가 원본을 열람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확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역사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더군요. 일본이 150년간 쌓아온 논리가 한 장의 문서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봐라, 우리가 맞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감정적 대응이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역사적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라는 짧은 논평만 냈습니다. 일본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지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승자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가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여론도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지요. 한 일본 대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학교에서 배운 게 거짓이었다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에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일본 국민들조차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시끄러운 자의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문서 폭로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이었지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세미나장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요. 지난 70년간 일본 중심으로 짜여진 구도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30년간 평균 1% 미만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3% 전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인구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군사 동맹의 가치는 단순히 기지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첨단 무기 생산 능력, 기술 혁신 역량,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거였지요. 그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례를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에 수출한 무기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모,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방산 수출은 미미했습니다. 평화헌법의 제약도 있었지만 실제 무기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린다는 평가였지요. 세미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참석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한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 1순위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해 주더군요. 며칠 뒤 그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을 발표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최우선 순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유럽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시아 파트너십 재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 우선순위를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순으로 정했다고 밝혔지요. 일본이 4순위로 밀려난 겁니다. 저는 브뤼셀의 동료에게 연락해 자세한 내막을 물었습니다. 그는 유럽 각국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거였지요. 실제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이 모두 한국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 협력에서 한국을 중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지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유럽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조선 분야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요. 실제로 세계 조선 수주량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도 새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었는데 한국을 집중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보고서가 꼽은 핵심 요인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부의 일관된 연구개발 투자 정책. 둘째, 기업들의 과감한 기술 혁신 의지. 셋째, 우수한 인재 양성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배출 규모가 인구 대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지요. 또한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었지요. 주요 7개국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보고서와 발표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21세기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신흥국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선진 기술 강국으로 본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동아시아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에서 한국은 일본의 아류 정도로 취급받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했고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 혁신 역량, 미래 잠재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평가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알고 있었지요. 저는 도쿄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에 뒤처졌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관료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만 젊은 세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거였지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침묵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일본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훌륭한 기술과 인재가 많지요.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느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항상 앞을 보며 달려왔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미래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거였지요.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택하는 동안 일본 내부에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1월 하순 도쿄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숨부터 쉬더군요. 요즘 장사가 정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사라진 게 가장 큰 타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손님들 절반이 중국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큰 가방을 여러 개 들고 호텔까지 가는 동안 쇼핑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손님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한국 관광객들이 있어서 버틴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한국 손님들이 예의 바르고 팁도 잘 준다며 고마워하더군요. 정부는 한국을 욕하는데 정작 생계는 한국 사람들 덕에 유지된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긴자로 나갔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인데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유명 백화점에 들어가 봤더니 손님이 드문드문했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은 무료해 보였지요. 한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제게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사라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몇십만 엔어치씩 한꺼번에 사갔는데 이제는 그런 손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였지요. 한국 손님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 손님들만큼 대량으로 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본사에서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요. 자기 같은 계약직부터 잘릴 거라는 불안감에 매일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사카로 이동했습니다. 도톤보리 거리를 걸으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타코야키 가게 주인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이렇게 한가한 적은 처음이라고요. 특히 평일 오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이제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 관광객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자주 와주긴 하는데 중국처럼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온다고 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중국 관광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였지요. 제가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을 희생시킨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에 그는 작은 정밀 부품 공장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더 깊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기 공장이 한국산 부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부품, 배터리 관련 소재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납기도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갈등이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불안하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해도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일본 제조업이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비난받으니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로 돌아와서는 일본 연구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교수,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공식 석상이 아니다 보니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고 조선업에서는 수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도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건 현실 부정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일본 청년들이 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요. 한 사회학 교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과거에 집착하느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일본은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훨씬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였지요. 모임이 끝난 뒤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세대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배우려 한다고요. 하지만 기성세대가 벽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하고 한국에서 배우자는 제안을 하면 매국 노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오히려 일본을 떠나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일본 체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위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 아래에서는 한국에 의존하는 모순.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괴리. 기성세대는 과거에 집착하지만 젊은 세대는 현실을 직시하는 세대 차이. 이 모든 균열이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일본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한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성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명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고 일본을 비난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문장이었지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성명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를 끄집어내 비난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절제된 태도에서 진정한 강국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지요.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제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주요 신문들은 한국의 성숙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방송은 한국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답했다고 보도했지요. 반면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약하게 나왔다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한국의 여유 있는 태도가 일본의 초라함을 더 부각시켰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사무실로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벌어진 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10월 29일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개입을 언급했습니다. 11월 10일 독도 발언이 나왔지요. 그리고 11월 말 현재 일본은 고립되고 한국은 부상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한국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준비해온 것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핵잠수함, 반도체 점유율 85%, 조선업 세계 1위, 방산 수출 급증.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실력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체였지요. 일본은 말로 싸우려 했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말이 아니라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그 힘이 있다는 걸 확인했지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 제출할 정식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변화로 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한 달간 제가 목격한 것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워싱턴의 긴급 회의들, 도쿄와 오사카의 현장 분위기, 국제사회의 반응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힘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는 그 힘을 인정했고 일본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고민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가을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실을 놓쳤습니다. 이 변화는 전쟁이나 혁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묵묵히 준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력으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를 언급하며 한국을 자극했을 때 아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힘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에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간이 흐르고 있겠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실체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서 보낸 것인데
재계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전략에 대한 연구였지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연구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월이 끝나가는 지금도 일본 내부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경제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일본 청년들이 늘고 있고 한국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 가을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겁니다. 말이 아니라 기술로,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시끄러운 자의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세계는 계속 주목할 겁니다. 저 역시 연구자로서 그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도를 건드린 일본의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